경부고속도로 들어갈 차례였잖아요.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건설의 대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사건이거든요. 세계 건설사에 있어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역사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보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감동의 과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우려될 뿐이지 경부고속도로 888일의 역사는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정말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곰돌이님. 노트를 준비하고 공부할 준비를 하면서 들어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님, 무한 반복 들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이에요. 중간은 없다님이 제 영상을 8번째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던지. 그렇군요님도 듣고 또 들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오늘 자유지성 라이브 강의 73회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삶으로 본 부와 성공의 법칙 6화입니다. 5화까지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6화를 시작하게 됐죠. 오늘은 888일의 기적, 경부고속도로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의 얽힌 일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몸도 좀 지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저의 레이더에 아프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라는 의미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영상 아주 짧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힘내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의 1986년 중앙대 특강 2분으로 요약한 거를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고 해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벽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디벨로퍼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10대 거부 순위에 들었던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1995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거부 순위에서 세계 9위를 했던 분이죠. 당시에 빌 게이츠가 1위였고 우리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세계 9위, 62억 달러로 세계 9위의 거부를 차지했던 유일한 한국인으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키보드에 치고 시작을 해봅시다. 나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부를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정주영 회장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55년 고령교 복구공사까지 이야기를 했죠. 정주영 회장님이 40세의 일입니다. 고령교 복구공사를 정부로부터 수주했는데요. 1955년에 완공을 했는데 그 고령교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대규모 적자를 보고 20년간 그 적자를 상환하기로 하고 인생을 건 공사를 끝냈습니다.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은 공사에서 20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을 떠안게 되는 막대한 손실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애를 얻을 돈도 없어서 다리 밑에 판잣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죠.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애를 얻을 돈조차 없었다. 그래서 중구 초동 다리 밑에 판잣집을 만들어 무허가로 살았다. 가족들과 한없이 울었다. 내가 결단코 부자가 되어서 큰 집을 사줄게라고 말해주었다. 매일이 울음바다였다. 정주영 회장님이 40세의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죽는 것만큼의 고통이겠는가. 빚만 가득한 삶이어도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이와 같은 막대한 부채는 20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이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20년 동안 내가 버는 모든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쇠뭉치를 달고 뛰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이 쇠뭉치가 바로 신뢰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뜻이죠? 왜 빚이 신뢰가 돼서 돌아온 거죠? 고령교 공사에서 정주영 회장님은 목숨을 걸고 죽을 생각까지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집이 없어서 다리 밑에 판잣집을 만들어서 무허가로 살면서 가족들과 매일매일 울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령교 공사의 엄청난 실패 덕분에 현대건설에 성공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42세 때 정주영이 계속 빚을 갚기 위해서 정부 수주 공사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주영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20년 동안 빚을 갚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막대한 빚이 돌이켜보니까 정부가 현대건설에 가지게 된 신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대한 빚을 지고서도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부채를 떠안으면서 정부 공사를 끝까지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대에 맡기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일을 반드시 끝낸다라고 소문이 났고, 이 고령교 공사 때문에 무명의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57년에 한강 인도교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죠. 역대 최고 금액으로, 정부 발주 금액상 역대 최고 금액으로 수주를 하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사로 나는 죽지만 않고 살아있다면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는 신념의 실현을 보았다. 그래서 이때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정주영 회장님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 고령교 복구공사의 실패, 그리고 한강 인도교 공사를 수주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더 큰 성공과 승리와 결실이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고, 실패는 없고 이것은 시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만 않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나에게 성공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비록 실패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1957년에 동시에 미군 오산 비행장 활주로 공사를 수주합니다. 활주로가 뭐죠, 여러분? 도로죠. 미군도 정주영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공사를 해낸다라는 거에 정평이 나 있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비행장 활주로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도로 건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죠.
정주영 회장님이 1957년에 미군 오산 비행장 8주로 공사를 하고 1963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죠. 박정희 정부가 전 국토에 대한 기반산업 건설에 역점을 두게 된 거예요. 근데 전 국토에 기반산업을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 부족이 국내에 심각해가지고 건설이 제깍제깍 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거는 시간인데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시멘트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건설의 공기가 늘어나더라. 건설의 공기가 늘어나는 건 다시 말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의 원재료인 시멘트를 빨리 조달할 수 있다면은 공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48세에 정주영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멘트 공장을 만들게 되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일을 완수해내야 된다는 시간, 그리고 행동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단순하게 생각한다. 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멘트 확보 문제 때문에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가지고 시멘트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하다. 시멘트 공장을 만들자. 그래서 다시 대출을 얻어가지고 시멘트 공장을 만드는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단양 시멘트 공장이죠. 현대건설에서는 3.1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모험적인 사업이었는데요. 정주영이 속도전이죠. 준공까지 딱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본인이 직접 야근을 하면서 현장을 지휘를 했었죠. 일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안중에 없고 오직 밤새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일만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48세에 정주영 회장님이 현장에 가서 밤새 인부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쉬고 싶고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재미를 보고 싶은 것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 재미를 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 적당주의를 나는 배격한다. 적당주의로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귀중한 줄도 모른 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멍청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시간은 정지라는 게 없죠. 쉼없이 흘러가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된다. 1분 게으르고 싶으면은 1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1분을 쉬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1시간이 된다. 1시간 재미를 보고 싶으면은 그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지나간다. 하루를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간다. 그리고 누워서 편하게 쉬고 싶으면은 그 시간들이 모여서 10년이 간다. 적당히 게으르자, 누워있자, 편하게 살자, TV 보자, 놀자, 욜로 이런 적당주의로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보다 멍청한 짓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 정신으로 어떤 일을 해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시멘트, 단양시멘트 공장을 시도하게 되고 1964년에 현대시멘트 공장을 완공을 하게 되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이 정주영 회장님이고요. 가운데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 정주영 회장님의 아내인 변중석 여사의 사진입니다. 자, 현대시멘트 준공식을 하고 1963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열심히 수주하고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틀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을 하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정치인들이 기업을 하는 걸 참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정권은 죽어라 뛰었던 기업을 한꺼번에 부정축제로 몰아붙여 추징금과 벌과금을 때렸다. 건설업계 상위 기업체들이 모두 표적이었다. 이렇게 정치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런 정치의 리스크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 사업을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은 특히 민주당 정권이 국회를 장악했을 경우에는 우리 같은 기업을 부정축제니 적폐니 해가지고 우리를 기업을 하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기업이 탐욕스럽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죠. 정주영 회장님이 섭섭했다고 그래요. 정치인들한테. 우리 같은 기업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밤새서 일하는데 내 사업이, 건설 사업이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커온 거라고? 내가 정부 수주 사업을 막대한 손해를 입고 내가 2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건설을 완공시켜냈는데, 근데 민주당이 우리를 부정축제하는 걸로 매도하고 격하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 없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을 키워야 되겠구나. 심심하면 정치인들은 기업을 때리고 기업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얻어맞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은 기업을 더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잖아. 너희들은 탐욕스러운 기업가잖아. 이렇게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부 주도의 건설 발주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진출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로를 찾고, 그래서 해외 건설 시장에 도전을 한 거죠. 해외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고 외화 획득에도 보탬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1963년에 베트남 공사에 처음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해외 입찰을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계속 도전을 하다가 마침내 1965년에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1965년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태국 고속도로 수주액이 당시 건설업체의 총 계약액의 60%가 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단일 공사로는 최고의 계약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해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해외잖아요. 현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태국에서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 태국 고속도로 공사에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고령교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임원들이 공사를 중단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공사 중단해야 될까요? 만약 현대만 생각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겠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를 수주했고 공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거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가 공사 중단을 해버리면은 우리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외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 살자고, 우리 현대가 살자고 이완용이 될 순 없다. 계약은 계약이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령교 공사에서 얻었던 교훈이다. 왜 이렇게 손해가 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사의 30%를 진행했는데 예산의 70%를 썼다고 현대건설 비화에 나오니까요. 야, 이거는 무조건 손해본다. 하지만 일을 끝내야 된다. 태국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게 이게 현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고령교 공사와 마찬가지로 직진을 하자, 공사를 끝내자 해가지고 임원들이 공사 중단하자는 소리를 끝내 다 물리치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 끝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손실 대신 얻은 것이 있다면 번 것이 될 수도 있다. 돈으로 본 손실보다 돈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실패의 경험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벌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고령교 공사에서 겪었다. 국내 공사였죠. 고령교는. 이 태국 고속도로 공사는 뭐죠? 해외 공사였죠. 해외 공사에서의 신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태국 공사에서 큰 돈을 잃었지만 우리는 경험을 얻었다. 무슨 경험을 얻었죠?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시공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감이 오시죠? 미군 8주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국내에서 민주당이 괴롭히는 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자. 해외로 나가가지고 태국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게 마침 고속도로 공사였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공사였다. 훗날에 현대건설에 이 태국에서의 고속도로 공사를 손해봤던 이 실패 경험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경부 고속도로를 현대가 시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맞았죠. 엄청난 손실이 있었죠. 하지만 손실 대신 얻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패로부터 얻은 소중한 경험이다. 이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경험이 결국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손실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게 현대건설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공사를 포기했더라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포기했더라면 해외 공사에서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는 땅에 추락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공사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대개의 개발도상국이나 전쟁 이후의 국가들에서 그 국가를 재건하는데 국내 건설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외 건설업체가 그 국가의 재건을 맡으면서 해외 건설업체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자생적으로 건설업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재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성이 국내 건설업이 대한민국을 재건했다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역사에 선봉에 섰던 게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건설이고 거기에는 모험적인 개척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 모험적인 개척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재건 사업들을 아마 모두 해외 건설업체에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전 강의에서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후의 복구 사업이 마셜 플랜 이후 최대 복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복구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이유가 전후 복구 사업을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여튼 임원들이 중단하자고 하고 막대한 손실이 있고 중도에 포기했어야 마땅했던 이 공사를 또 손해를 보고 마무리를 지어서 신뢰를 획득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국 고속도로 수주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1965년 한국 건설사상 가장 큰 공사라고 얘기했던 태국 고속도로 수주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리치맘님 대단합니다. 이명박. 맞습니다. 이명박이 당시에 태국 고속도로 공사의 현장에 말단 격리사원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공사가 30%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공사비의 70%가 나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부정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공사가 30밖에 안 되고 70이 남았잖아요. 근데 공사비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돈을 빨리빨리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폭동을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격리사원들이 일하는 곳에 들이닥쳐가지고 금고 있잖아요. 금고를 털어가지고 돈을 가져가겠다고 폭도들이 이명박이 있는 격리사무실에 들이닥친 거예요. 현장 사무실에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뭐 일종의 건설 근로자들이 이 강도, 폭도로 변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 말단 격리사원인 이명박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니 무섭죠. 근로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다 죽인다고 강목에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명박이 당시에 말단 격리였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그 금고를 자기가 얼싸안고 엎드려가지고 그 금고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명박이 그 금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명박을 근로자들이 강목으로 막 구타를 할 거잖아요. 막 구타를 해가지고 한참을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명박을 띄어내야 되는데 그 금고를 꽉 끌어안고 내주지 않고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던 와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 그 금고를 지켜낸 거예요.
현지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 격리사원 이명박이가 그 금고를 지켜냈다는 거. 이게 이제 정주영이한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정주영의 이 말단 사원의 무용담이 정주영한테 들리면서 정주영이 곧바로 말단 사원을 현장 책임자로 딱 임명을 해버립니다. 야, 이명박 같은 사람이 현장 책임지면은 돈이 새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명박이 현장 책임자가 딱 된 다음에 이명박이 현장에서 돈이 자꾸 새 나가니까 뭔가 부정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돈이 새 나가는 문제점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주영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사를 끝낼 수 있게 이명박이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명박이 목숨을 걸고 금고를 지키면서 이 사건이 이명박의 대단한 신뢰를 확인하는 첫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죠, 이명박이. 왜냐면은 이 고속도로 수주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도 이명박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승승장구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오직 능력을 보고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 고속도로 수주 공사까지 했고요. 1965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서기 117년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의 영토인데요. 엄청나죠. 유럽 전역을 장악을 하고, 야, 이 큰 땅을 어떻게 통치했을까? 여러분, 로마가 이 유럽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 이 강대국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가 이렇게 거대한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군요님, 기동속도, 윈질님, 해상장악, 리치맘님. 오늘 리치맘님이 다른 분들이 정답을 맞출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도로, 희미나님, 가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가도, 온순가님 도로, 금빈님 개방성 좋습니다. 개방성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죠. 그렇군요님, 기동속도. 군대가 기동하는 속도를 확보하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군대의 기동속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개방성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리치맘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대국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왜 나온 걸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그냥 로마가 강대국이고 영토가 크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당시에 포장도로가 없을 때 로마는 이런 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이 있을 때 아까 금빈님이 말씀하신 개방성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군요님이 말씀했던 군대의 이동이 가능한 거고 정보의 이동이 가능한 거고 물자의 이동, 사람의 이동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요. 기원전 312년에 당시 로마 공화정이었죠. 아피우스 카이쿠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포장도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인 아피우스를 따가지고 이거를 비아 아피아 가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히미나님이 가도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주 정확한 로마 도로 건설의 정답인 거죠. 보시면 왼쪽에 요게 로마 아피우스 카이쿠스가 만들었던 비아 아피아 고속도로입니다. 기원전 312년에 가도인데요. 200km의 가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최초의 고속도로를 로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정치가죠.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원전 312년에 이 정치가인 카이쿠스가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서 로마의 영광이 시작된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 로마라는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는 초강대국이 이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피아 고속도로가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원로라고 하죠. 원거리 도로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정보와 사람과 물자와 군대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도로가 실제 비아 아피아 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고속도로랑 틀리죠. 근데
기원전 300년에 이렇게 잘 포장된 돌로 잘 포장된 도로를 200km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는 달리 이쪽으로는 말과 마차와 사람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초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덕분에 로마는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 최초의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기원전 300년에.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인 것이죠. 로마의 도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닦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 도로를 아주 열심히 만들었어요. 도로를 만들어야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부터 비아 아피아를 중심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도로망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나온 거예요. 그 도로망의 최종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로마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 이 정도의 영토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 영토에 로마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여기에 도로를 깐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도로망 체계를 보여줍니다. 엄청나죠? 로마 제국은 패권을 잡는 기준을 도로를 늘리는 걸로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럽과 지중해 전역을 감싸는 도로망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는 이 도로가 패권의 혈관이다. 제국이 가지는 패권의 혈관이 바로 도로고 교통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황제들이 도로를 만드는데 가장 역점을 뒀다는 거예요. 이 로마가 가장 전성기일 때 이 전체 도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4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만 킬로미터의 도로 중에서 대부분이 돌로 포장된 이와 같은 포장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장도로는요,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거죠. 이 도로가 로마의 패권을 만든 겁니다. 윈즈일님, 징기스칸도 실크로드로 천하통일. 아, 윈즈일님 좋습니다. 리치맘님, 완전 사람 혈관 같아요. 맞습니다. 혈관이죠. 이게 바로 제국의 혈관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전 300년에 로마가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아시아에서는 어떨까요? 아시아에서는 우리 윈지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도로를 만들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잡죠. 기원전 212년입니다. 로마가 고속도로를 만든 지 100년 뒤인 기원전 200년경에 진나라의 진시황이 진짓도라는 걸 만듭니다. 700km의 군사도로예요. 여기를 통해서 군사, 물자, 정보들이 이동했다는 거죠. 결국에 중국의 진나라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도로였다는 겁니다. 도로. 그리고 진나라의 진시황이 한 게 뭐였죠? 바로 이거죠. 만리장성. 6,350km에 달하는 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면서 초나라, 제나라, 한나라, 오나라, 연나라들이 만들었던 이 성곽의 도로들을 다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명나라 때에 가서 거의 현대의 원형을 가지게 되는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도로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폐허 상태였죠. 생산시설도 모두 전쟁을 거치면서 다 파괴됐고, 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로 겨우 연명하고 살았던 게 우리나라예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심지어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못했다고요. 북한보다도 못했던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원조를 감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까 말씀드린 1963년의 일인 것이죠. 1963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나라의 기반시설을 다시 만들자, 건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돼. 경제 개발을 해야 돼. 제일 먼저 만들어낼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뭐를 최우선 과제로 가지고 이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할까요?